서정환 대표님이 서울의 그 지원주택에 대한 어떤 초창기에 많은 역할을 하신 어떤 그런 분입니다. 대구는 지금 자립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화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지금 서울시 조례로서 SH공사, 서울주택공사에서 지원주택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기존의 지역사회 어떤 그 장애인 자립 지원주택과 다른 그런 지원주택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년마다 그 이제 주택 컨퍼런스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SH공사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탈출과 자립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런 주거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서울에서 선진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모델이 지금 여성 열린 센터 지금 이제 서정아 대표님 이현수가 아니고요 이제 서정아 대표님입니다. 이름이 나는 개명인 줄 알았습니다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서정아 대표님입니다. 예. 뭐 지금 좀 덜 들어온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고 뭐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99년도 2월 1일부터 그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98년도 한 4월부터 우리 사회 노숙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 정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23년째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04년도부터는 여성 노숙인 문제에 집중해서 열린 여성센터라고 하는 여성 노숙인 자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너무 짧게 소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사있는데 대구에 지금 대구 노숙인 상담 지원센터에 근용현 사무국장님 제가 좀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노숙인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사항이라서 향후에 근용현 사무국장님을 저희 또 아산에 참여 어떤 기관으로서 섭외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노숙인 어떤 지원주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 건 국장님을 제가 초대를 해서 했습니다. 건 국장님 간단히 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온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노숙인 종합센터의 권영현 국장입니다. 뭐 대구에서 사실은 뭐 각 전국에 종합센터가 10개 기관이 있는데, 뭐 각 기관마다 이제 최고 관심사가 이제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립 또 나아가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뭐 제일 큰 관심사인데, 거기에 준해서 실제로 이제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은 과거부터도 있었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방향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이제 실현하는 데 대한 고민들은 뭐 아직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하창수 팀장님께서 초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시고 계신 부분들 같이 듣고 공유하고 같이 배우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셨는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안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남구 장애인 자립주택 장재현 쌤하고 노중윤 쌤은 같이 나란히 사이좋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발표자를 공유하고 그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 서울의 지원주택에 대한 어떤 사업을 설명을 좀 듣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좀 해주시죠, 센터장님. 네,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9년도에 9월쯤에 대구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주택 제도화했던 그 과정을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좀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발표 시간 한 30분 정도여가지고 자료를 미리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지나가는 시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노숙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숙인 수가 전국적으로 11,300명 정도, 2016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자료인데요. 노숙 쪽은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새롭게 실태조사가 될 예정인데, 그 중에 거리가 1,500명 정도, 남자가 94%, 여자가 6%, 이게 좀 적은 비중이고요. 전체 시설에서는 남자가 74%, 여자가 한 26%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실제로 이렇게 실태조사하는 것은 실은 시설에 있는 분이나 거리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2018년도에 국토부가 처음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제 샘플 조사한 건데요. 추정이 34만입니다. 고시원, 쪽방, 여관 여인수, PC방, 만화방 이런 비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했을 때 34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숙인 규모보다 몇십 배 규모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한 5.1% 정도 감소하는데, 저희가 서울 지역은 주거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지역의 노숙인 주거는 처음에 전셋집을 얻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시트에 있는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것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 대부분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형태, LH나 SH에서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4년에 민간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되고 있는 지원주택이 가장 마지막 주거 형태의 상황입니다. 지원주택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주택에 대한 고민은 만성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만성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고요. 거리를 들여다보니까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발달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리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매입대주택을 1,000여 호 정도 진행을 하고 나니 주택만 제공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택과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 지금 외국에서는 서포티브 하우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주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주택은 전통적인 거주시설의 주거서비스와는 다른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거서비스, 거주시설, 프로폼 이런 데는 다 시설 내에서 모든 서비스들이 이루어지지만 지원주택의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가 연결고리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노숙인 지원주택 추진 배경은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임대 주택 제도가 굉장히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매임대 주택 1,000여 호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6% 정도밖에 입주를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정신질환과 알코올 비중을 노숙인 문제에서 보면 거의 30%, 거리는 7, 80%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매입임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거 유지를 못하고 재노숙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정신건강 문제나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거리에서 장기화되거나 만성화된다는 문제의식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거는 전체 시설에 있는 분들이 28.6% 정도를 차지하고요. 특히 여성이 정신질환을 훨씬 더 많이 가져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추진 배경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관심인데 통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성 노숙인의 정신질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자립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랑 같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금을 한 10억 정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 말에 그때 그 10억을 종교단체가 함께 모았기 때문에 종교계 민간협력 네트워크에서 한 4억 5천원 쓰고 한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6억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지원주택이라는 것을 우리 노숙인 정책에서 안 해봤는데 요거에 어떤 시드머니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처음 시작된 게 굿피플에서 하는 행복하우스고요. 여기 이제 남성 노숙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사단법인 열린복지에서 여성의 또 정신질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주택으로 성채하우스라는 이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요건 다 전부 다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기금으로 운영되었다는 그런 거고요. 2014년, 1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간의 이런 노력이 시작이 되면서 SH 주거복지처에서 당시에 이제 노숙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주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전문가 서정균 처장님이 주거복지처 처장으로 가면서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숙, 정신보건, 발달장애인, 노인까지 포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이제 노인은 좀 준비가 안 돼서 노숙과 정신보건, 발달장애 분야로 이제 지원주택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TF팀 구성의 결과 2016년도부터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숙 쪽이 이제 자활지원과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또 발달장애인은 프리웰이라고 하는 법인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주택 정책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정책국에서 주택 정책과 사업으로 이 주택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18호, 남성은 20호의 주택으로 했고요. 주택 공급 방식이 이때는 지원주택이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룹홈으로 그 법인의 건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했고요. 당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서 이 시범사업의 추진 체계도 조금 단순했는데요. SH도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시는 서비스 예산을 지원하고 대상자 추천을 노숙인 시설에서 하면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바로 입주민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하면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 자체가 이제 한시적이고 시범적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는 학계와 함께 지원주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8년 2월에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 시행 촉구를 위한 서울시 의회 방문이나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조례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좀 빨리 하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조례의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 취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둘 다 제공을 했고요. 지원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뭔지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자가 중요한데요. 일단 65세 이상인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 다음에 노숙인, 정신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노숙인이 모두 다 대상이 되느냐 이건 아니고 이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 장애인은 다 대상이 되느냐,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은 정신보건법에 한 주요 중증 정신질환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시행 과정에서는 대상이 좀 명확화되긴 했습니다만 조례는 만들었는데 규칙을 만들질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지침으로 시장 방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주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대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주택 공급 문제인데요. 아까는 주택 공급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룹홈으로 지원을 했다면 여기는 공공임대에 따른 특별법, 주택 공급에 대해서 각각의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 지역은 주로 매입 임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보시면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도록 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 활동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부터 저희가 모이기 시작해서 2018년 2월에 제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각각의 영역에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하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법은 복지부에서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서비스 지원법에 대해서는 좀 국회 쪽에서 좀 하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철회를 했었는데, 어차피 20대 국회가 별로 활동을 못 해가지고 이 법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와중에 지원주택 컨퍼런스 아까 허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이고 안 붙였네요. 네, 그 12월 11일 날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까지 해서 지원주택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별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공부하면서 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걸 알리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하고 있는 활동이 최근의 활동인데요.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은 발달장애인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고령자, 고령약자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다가 20대에서 멈췄는데요. 21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토위원으로 있어서 그 활동을 장애인 쪽에 먼저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화 추진위원회 쪽으로 같이 활동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톡방에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각 관심 있는 기관들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먼저 갈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선거를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시장 공약에 지원주택을 당신 임기 동안 몇 호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걸 공약에 집어넣었었고요. 예산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주택을 각 과가 거부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시장이 공약 사항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시장 공약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제가 18년도 시장 선거 끝나고 19년도에 바로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약 예산이었기 때문에 19년도에 확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는 총 이런 공급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숙인 쪽은 2021년 2월 현재 170호 정도 공급을 했고요. 정신질환자는 7명당 1명, 알코올은 뭐 5명당 1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 알코올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고 한 주택에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6명당 1명의 실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가 예산을 못 붙였는데 예산은 지금 한 15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1년 현재 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나 장애인 탈시터라 촉진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또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주택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사진을 좀 먼저 보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2014년, 15년에 시작했던 민간이 운영했던 주택이고요. 여기는 이제 델타하임이라고 남성 알코올. 근데 여기는 이제 20호 주택인데 19호에 이제 입주민이 입주를 하고 여기 한 호만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노숙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건데요. 거리에서 노숙하시다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살림살이를 마련하기까지 뭐 세탁실이라든가 공용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모여서 뭐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내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두었고 여기에 이제 실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시드하우스라고 여성 노숙인 정신질환 시범주택이었는데요. 여기는 좀 공간이 넓어요. 여기는 공간이 한 5평 정도라서 넓으면 6평, 5평 정도인데 남성분들은 넓은 집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택을 택했는데 여성들은 넓은 집을 선호해서 시드하우스는 보통 10평에서 11평 이 정도 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을 개방해 주셔서 저희가 사진을 했고요. 여기는 좀 커뮤니티 공간이 넓죠. 여기는 시드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여기 전체 입주민 한 18명 정도, 17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텃밭도 만들고 같이 이제 공동 밥상도 같이 해서 반찬도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걸 했었고요. 같이 놀러도 가고 뭐 이런 이제 놀러를 갈 때는 자기들이 좀 자비를 같이 모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원주택 운영 목적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였는데요. 핵심적인 건 독립적인 영구주택입니다. 영구주택 퍼머넌트 하우징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주거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원주택 운영의 목적인데요. 조례가 되면서 약간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SH에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임대주택과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SH가 접수를 하고요. SH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적격성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장애인이나 뭐 노숙인, 노인 다 그렇게 적격 심사를 하고요. 입주자 선정 결과를 SH가 통보를 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지원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에 이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노숙 쪽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센터를 3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이나 생활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가 서류로 첨부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구 종합지원센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리에 계신 분들은 질환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지원주택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되는 그런 제한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 좀 이제 이후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건데요. 저희는 중독에서 벗어난다거나 뭐 약물을 꼭 복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걸 선택하게 하긴 하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약 복용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환이 너무 심해지고 재발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좀 드시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많은데 이 알코올 중독은 이제 술을 자기 집이니까 집에서 마시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천에서 개입하기 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입주민들의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 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생활과 독립생활을 보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과 약속하지 않으면
잘 방문하지 않고요. 또 방문하더라도 입주민의 허락을 받고 집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또 이런 것들 저희가 실제로는 뭐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입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커뮤니티 공간에 와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입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 지향 실천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 서비스 것들을 연결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사회복지사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혹시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실천 원칙은 이제 회복을 지향하는 실천과 폐해 감소 모델이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폐해 감소 모델은 이제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천 모델입니다. 어쨌든 약물이나 알코올을 먹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삶의 생활의 질에 폐해가 조금씩 감소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천 모델인데요. 이게 좀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천의 어떤 방법들이 없어서 많이 실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실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주요 서비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거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이웃 주민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들도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제가 입주민의 거주 경험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하느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이건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면 노숙 기간을 보시면 10년에서 20년 이상이 4세대였고요. 20년 이상 2세대, 5년에서 10년 5세대, 3년 이상 7세대, 1년에서 3년 미만이 5세대. 이제 장기간 노숙했던 분들이었다. 그리고 이분들의 대부분이 조현병이나 주요 장애를 갖고 있었다, 질환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시설이나 거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걸 좀 질문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을 얻는 경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였고 설렘이었다라는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원주택 새로 입주를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는 과정에 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쭉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사죠. 해결사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조절음주를 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함께 어울려 사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 지원주택의 삶이 아닌가, 뭐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과 여관 여인수 지원주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시설은 일단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일단 몸을 추스리는 곳이고, 규칙이 엄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시원이나 여관 여인숙은 내 공간, 그러니까 내 혼자 지내긴 하지만 내 공간이라는 느낌은 안 든다. 너무 좋고 불안하다. 특히 여성들이 불안하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지원주택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뒤에 쭉 보시면 그분들의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역할도 있었고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은 실은 시설에서 오래 일했던 실무자들도 이제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갔었는데요. 시설에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좀 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시드하우스에서 사는 3명의 그 이웃 주민들이 함께 사는 것을 그 SH에서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시설 그리고 지원주택에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주택을 진행하면서 시설에서 1년, 2년 생활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거리에서 바로 주택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설을 거쳐서 주택으로 입주할 만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입주한다면 이제 하우징 레디 전략인데 하우징 퍼스트 전략을 저희가 요번에 많이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리에서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해서 지역으로 주택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하우징 퍼스트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입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택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거리에서 바로 주택으로 오신 분들이 더 정착하는데 수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의 좀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발표는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30분. 네,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너무 정확하게. 빠르게 했죠? 아니요. 정확하게 쏙쏙, 기회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조한진 교수님, 잠시 참가하셨다가 수업 때문에 나가셨고, 자, 질문 좀, 하시죠. 질문 저한테 사전에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네, 사전에 들어온 질문을 이게 방해꾼이 어제가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들어온 질문지를 좀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혼자서 약을 잘 챙겨 드시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잘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안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있을 때는 실무자들이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만 이제 주택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은 이제 판정도 안 들리고 그런데 내가 굳이 약을 먹어야 돼? 난 치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을 안 드시고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아주 꼭,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일주일에 한 번 상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은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더 자주, 거의 매일 보기도 하고, 2, 3일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볼 때마다 건강은 어떠신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잘 먹고 있다고 하시는데, 관찰하다 보면 위생 관리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성격이 까칠해지면서 되게 예민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을 안 드시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은 들어오시면 이렇게 재발 과정이 있습니다. 재발 과정이 있고 그 재발 과정에 저희가 다시 또 상담하고 설득해서 또 약을 드시는 것이 선생님 건강에 되게 좋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요즘에 이제 30대 이런 일본 분들은 내가 계속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내가 어떤 증상이 나한테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걸 좀 조절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그런 과정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 하나를 통째로 지원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더라도 건물 하나에서 같이 사는 거 시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설하고 지원주택은 엄격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공동주택에 살잖아요. 다들 다세대 빌라에 사시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설은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은 계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시설의 입소와 퇴소 결정을 누가 하나요? 물론 자의 퇴소도 있긴 하지만 강제 퇴소의 권한이라든가 입소의 권한이 다 실무자들이나 시설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계약 기간만큼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퇴거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권한, 계약 권한, 입주 권한, 이 본인에게 있다는 면에서 시설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 시설의 이 서비스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내가 이런 거 난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그걸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서비스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주택에서 사회 적응을 하시고 나가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셨는데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시설, 정신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계속 10년 살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려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그래서 지원주택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살다 보니까 혼자도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원주택 안 있어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축한 돈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지역사회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를 얻은 분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한 분은 자녀들은 진주에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노숙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임대주택에 있으면서 자녀들하고 연결이 됐고, 통화도 되고 하면서 자녀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해서 또 진주로 내려가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달구발 IL 센터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7명당 1명의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진 않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은 이제 장애인 자립주택이나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도 장애 정도가 다르잖아요. 옛날로 한다면 1급, 2급, 3급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따라서 인력 지원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노숙 쪽이나 정신장애 쪽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인력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이제 연구진들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뭐 일단 그러니까 심한 장애다.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뭐 활동보조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신장애인은 또 장애인에서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기는 어렵고, 정신건강 토탈케어에서 바우처 서비스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라 조금 뭐 요거는 좀 앞으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데 뭐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보호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법에 의한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주택 서비스가 추가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좀 지원되는 복지 대상에 따라서 서비스 좀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중에서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입주 시 거주 기간의 제한이나 다른 입주 시 조건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입주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노숙 쪽으로 오려면 노숙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입주의 조건이고요. 그 외에는 재산, 우리가 임대주택 들어가려면 재산과 소득조사 하잖아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에 노숙인 지원주택은 노숙 경험했느냐, 정신질환이 있느냐, 알코올 진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입주 조건이고요. 요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는 이제 1차 계약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리고 매입 임대 주택이 현재 법적으로 9번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20년이잖아요. 그래서 매입 공공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가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퍼머넌트 하우징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분들이 뭐 술을 먹고 싸웠다 그러면 범죄나 그런 걸로 해서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 주택에서 쫓겨날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술을 먹게 되면 많이들 싸워요. 그래서 막 서로 고발해가지고 막 가서 벌금 30만 원, 50만 원씩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건 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쫓겨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게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웃 입주민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실무자들한테도 막 칼을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뭐 입원 설득이 안 되면
이제 퇴거를 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이 퇴거를 권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퇴거에는 SH는 퇴거의 요건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는 한 퇴거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무자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역할, 담당 인력의 역할이 기존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자립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입주자에게 개입 서비스를 지원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은 이제 거주시설이나 자립생활 주택이랑 서비스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각각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하고, 또 심리적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실은 우리가 시설에서도 요즘에는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먼저 이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어려움을 가질 때 같이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은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술을 못 먹게 하는데 여기는 술을 못 먹게 하진 않아요. 내 집이니까 술을 먹도록 하죠. 하지만 그 상담을 통해서 술을 드셨을 때 선생님이 갖게 됐던 힘들었던 것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술을 본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인 것이지,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물어보면 이제 그분들이 거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에서는 거부하게 되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퇴소 요건이 될 수 있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무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실무자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내용은 차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원칙이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분들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 기존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미리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예,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실 분 바로 지금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좀 질문 전문가로서 좀 할 말씀 없습니까? 예. 여기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여기 서울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서 이제 이 지원주택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시는 게 전 대구 입장에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여기 인력 지원 외에 운영비는 어떤 정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네. 예. 네네. 운영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커뮤니티 공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회의가 4년째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주택이 4년째 지공이 되니까 지금은 아까 이렇게 한 동씩 있는 걸 저희가 주택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한 빌딩에 한 4호, 한 빌딩에 7호 이런 식으로 일반 주민과 같이 섞여서 공급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커뮤니티 공간은 이제 입주민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교류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 냉장고, 공유 세탁기, 공유 여러 가지 전자레인지 등 가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공간 임대료, 그리고 공간에 따른 공과금, 그리고 한 명당 월 10,000원의 사례관리비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월 10,000원을 가지고 공동 밥상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할 때 다과를 같이 먹는다던가,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반찬 만들기나 공동 밥상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거 정도? 그래서 예산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플러스 공간 운영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원주택에서는 실은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건 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좀 했던 건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시설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거가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공동 밥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밥상을 하는데 참여하실 분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거 정도 같이 하고, 근데 공동 밥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반찬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좀 나눠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반상에는 꼭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엄청 많고요. 그리고 막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부터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되게 많습니다. 뭐 주택의 뭐 청소 같은 것들은 이제 뭐 SH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다 입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입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마을의 복지사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38페이지에 보면 선정 절차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선정 절차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사실 그냥 슬쩍 이렇게 뭐 회복 지향과 관련된 실천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긴 했는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런 회복 지향이나 아니면 폐해 감소 모델에서의 어떤 그런 팁이나 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잠깐이라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은 이제 선정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 신청할 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걸리잖아요. 신청하고 나서 그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그 기관이 저희는 좀 더 걸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면접을 하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기관의 추천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다 첨부해가지고 SH 접수를 해요. 그러면 SH가 그거를 받아서 재산조회 같은 걸 다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이제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면접 심사를 해요. 한 2주 정도 면접 심사, 2주 후에 면접을 하게 되고, 면접을 분석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서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이분들이 선정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주택에 입주하는 것까지 하면 보통 막 5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절차, 면접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이 실제로 지원주택에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런 절차는 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패러다임, 회복 지향 실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에서 대부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의료 모델에 근거해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투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회복 패러다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질환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기 질환을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이 뭐 의료 모델에서는 실은 질환이 뭐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의 없고 다 만성 질환이긴 한데, 이게 이제 증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보는데, 회복 패러다임에서는 증상이 있지만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약을 끊고서도 자기의 어떤 일상 생활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건 회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료 모델에서 얘기하는 뭐 증상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진 않고, 증상을 이해하고 증상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증상을 조절하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복의 관점에서 회복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어느 분이 저는 약 먹으면 부작용도 너무 심하고 저는 약을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약을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라기보다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계속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약을 좀 끊어보시겠다고 하면 끊어보셔도 된다.
뭐 한두 달 끊어본 다음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질환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실은 질환을 잘 이해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폐해 감소 모델은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자들한테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뭐가 없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주택을 처음에 할 때 신규로 하는 신규 실무자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교육식으로 이제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폐해 감소 모델을 교육을 했었어요. 2차에 걸쳐서. 근데 실무자들이 원칙과 철학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이어서 뭐 그거를 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지원주택 서비스 매뉴얼을 이제 연구 용역을 줬거든요.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 연구진들에게 다른 데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은 약물이 많잖아요, 약물 중독이. 이제 그런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핀란드나 이런 데가 회복 프라다임이나 뭐 스웨덴도 그렇고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면서, 투여를 공적으로 투여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주사를 그러니까 쓰고 또 쓰고 하게 하지 않고 주사 바늘을 주면서 공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요거를 이제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술도 지금 2병을 먹고 있다면 뭐 1병으로 줄이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 1병 먹었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또 1병 먹어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실은 이제 그냥 지금 현재는 계속 상담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본인이 장취 오랫동안 이제 술만 마셔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이전에 그런 실패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요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이게 확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실은 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한다. 그게 참 어려움이죠. 네. 오히려 시설에서는 다 같이 있고 뭐 하니까 괜찮은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아주 열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어떤 현장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안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예, 저희는 범인의 공동생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2명의 직원들이 이제 24시간을 낮 동안에는 회원들이 생활을 외부에서 생활을 하긴 하시지만, 24시간을 다 커버하고, 이제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주는 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설 내에서 이제 어떠한 2명이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시설 내에서 회원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지원주택은 이제 1명의 이제 우리 코디네이터가 6명, 정신연대 같으면 6명을 이제 커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나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는 주체에서, 근데 1명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거를 다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나 이런 지원해 주시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은 뭐 저희가 인원이 지금 6명당 1명인데요. 각자 자기 집에서 사는 거거든요. 밥도 각자 자기들이 해먹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뭐 사례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 자지 않아요. 왜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사는데 실무자 거기서 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같이 찾아서 그런 서비스에 연결하고 이런 역할들, 또 지역사회의 어떤 것들에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정신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늘 관찰하면서 또 상담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은 24시간 사고 나지 않아야 되니까 같이 막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어떤 기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뭐 금토 쉬게 하고 일월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실무자들이 늘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유동적입니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공동생활과정, 그리고 장애인 체험홈하고 다른 방식대로 지금 아주 다르게 아주 자유권을 주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주택이 지원되고 있는 게 서울의 지금 상황 같고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접근 방법 자체가. 예,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든다 그러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신장애인은 완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신질환자도 완치가 잘 안 되는 만성질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입원하고, 뭐,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난청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립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은 할 수 없다. 한번 실패하면. 그래서 다시 예, 시설에 재입소해서 그 다음에 대한 2차적인 어떤 그런 자립 지원에 대한 기회를 갖다 박탈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서울 이제 지원주택에서는 다시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더라도 지원주택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뭐,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내 집이잖아요. 내가 2년 동안 계약한 내 집이에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한두 달 입원했어요. 퇴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번에 고민인 건 뭐였냐면 한 분이 범죄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1년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 최종 재판은 안 났지만 그러면 이분이 계약 기간 2년인데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년 동안 비어 있게 되는데 이 주택을 그동안에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계속 내면서 거기에 본인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월세를 낼 돈이 현재 없는 거예요. 욕구는 있지만 그런 게 있고 뭐 저희는 최장 6개월까지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단기간 병원에 입퇴원한 경험들도 있고 어쨌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모두 다 2년 동안 계약을 하면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또 임대주택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건국장님, 예, 지금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는 노숙인에 관한, 주거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조례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대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LH공사보다도 공적인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LG공사는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공임대라든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구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전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뭐 탈주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지만 이런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장애인이고 뭐 노숙인이고 간에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뭐 정책적으로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라든지 부분에서 뭔가 좀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뭐 서울을 모델을 가오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뭔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제안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저희도 이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이제 입주 지원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지역마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매입임대주택의 물량이라든지 주택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대상자에 대한 뭐 입주 이후에 뭐 상담이나 지원을 하기에 실제로 이제 가능한 바운더리가 사실은 바운더리 내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한정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뿐만 아니고 지역의 어떤 주택공사하고도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쪽방 지역이라든지 연수도를 재개발한다고 난리거든요.
저희 센터가 있는 대구역 주변도 바로 옆에 철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 밀고 다 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대구시에 이제 매입임대주택 입주 선정위원인데 지금 봐서는 뭐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여인숙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세요. 제가 뭐 거의 매달마다 심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뭐 단순하게 주택에 대한 문제는 어떤 노숙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지역에 지금 현재 좀 주거 취약계층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실제로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참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뭐 LH나 뭐 대구 도시공사라든지 해서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뭐 현장에서는 뭐 당연히 느끼는 거고요. 같이 한번 해 나갔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네, 어쨌거나 이것도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네. 분명히 이제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본인이 생활도 하시고 뭐 임대료 부담도 분명히 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뭐 이제 저희도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코올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실제로 뭐 시설 입소부터 시작해서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실제로 할 때 치료에 대한 부분이 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실제로 이제 이분에 대한 증상이라든지 정도를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1차적인 치료 과정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들을 파악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 보면은 치료에 대한 부분을 동의 없이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하냐. 일단은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의문이 조금 이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어 이제 이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주에 대한 이제 권리는 이제 뭐 충분히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인제 그분들이 그러면 인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뭐 사회복지사의 상담이라든지 뭐 기관의 개입을 좀 거절하는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계속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부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뭐 사례 종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선을 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있으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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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네. 일단, 네,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급이 되게 수월해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대부분 수급이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조건부 수급이나 차상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부 수급인 경우에는 뭐 지역자율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차상위나 조건부 수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일부 알코올이신 분들은 또 건설 일용직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소득이 되고 저희 여성 쪽은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코올 문제보다는 다 대부분 수급이나 조건부 수급, 차상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조금 일반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 지역은 뭐가 있냐면 그 거리 노숙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팀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촉탁이가 일주일에 2번씩 거리에 나와서 직접 거리 아웃리치도 같이 참여를 하고 거리에서 직접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하셔서 진단을 같이 내리기도 하고 또 정신건강 간호사나 전문 요원들이 쭉 상담을 하면서 이분의 정신건강 상태를 늘 스크리닝을 같이 하고 상담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또 알코올인 경우에는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요 과정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2013년 13년, 14년부터 그 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리에서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고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죠. 왜냐면 질환 있으신 분들,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이 시설을 가면 대부분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주거로 가서 주거에서는 남들하고 부딪히거나 싸울 일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주거에서 살려면 자기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설과 다른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계약할 때 이 지원주택은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사용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게 입주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안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정도는 허락을 하고 본인도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민해지거나 증상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는 안 만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카톡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걱정돼서 연락한다. 답이 안 오더라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해서 근데 뭐 본인이 정말 내가 서비스를 받을 생각이 없고 그러겠다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반복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서비스를 종결을 해야 되겠죠. 종결해야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한테 주거를 퇴거하진 않는다. 서비스는 종결하더라도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또 시간이 지금 이제 그 서정아 대표님 발표 시간이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 사후에 설명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뭐 남고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하시죠 뭐 네네. 네, 저희 그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보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장애인서비스원 그 남구 장애인 자립주택의 코디네이터 노진규라고 합니다. 네네. 네, 궁금한 게 그 체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그 자립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실은 발달장애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거는 잘 모르는데, 지금 네. 하고 있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은 이제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전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발달장애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또, 장애나 증상까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 쪽에서 법적을 좀 운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 프리웰 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은 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뭐 답변을 하시면 뭐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인사 한마디 하시고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내고 1시간밖에 못 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뭐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